안녕하세요. 투자들 다 하고 계시나요? 투자한다고 이게 쪽팔리는 상황이에요. 6월 달에 그랬죠. 많은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오르냐? 한 7월 정도 되면 오르지 않겠습니까? 7월 되니까 언제쯤 오르냐? 8월 정도 되면 오르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래왔어요. 그죠? 11월 달에도 물어봤겠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니까 언제쯤 오를 것 같아요? 한 12월 연말 되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잖아요. 벡터도 열린다 그러고, 그죠? 연기되긴 했지만 그런 호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다 그러고. 근데 12월 달에 엄청난 또 하락을 해버렸죠. 그죠?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저는 돈을 벌었을까요? 저거는 작년 6월달 얘기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작년 말 기준으로는, 주변에 몇십억 정도 벌었다는 사람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쉽게. 간혹 100억 넘는 단위도 간혹 나오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때 작년 말 12월 대비, 근데 몇십억 벌고 100억 이상 번 사람들이 그걸 팔았을까요? 그죠. 현금화 시키지 못했을까? 왜냐면, 이 꼴통들이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하는 사람도 완전히 암호화폐를 너무 좋아해요.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불안한 거야. 일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입을 만들어서, ICO를 해서, 투자를 받은 업체들도 과연 리스크 해지 한다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다고, 이더리움 예를 들어서, 한 3만 개 정도 받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한 300억 정도 모았어. 그거를 팔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안 팔았어요. 최근에 10만 원 되니까 몇 개 업체가 판다고. 그랬다. 그냥 팔고 나니까 또 오르는 거죠. 그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300억 받은 게 지금 거의 한 200만 원 할 때 받은 업체도 있을 거고, 몇십억, 20억. 그러니까 사업을 전개를 못 시키는 거죠. 그죠?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면 막 열심히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가스비를 쓰고 그래 이더리움 가격이 또 올라가고 하는데, ICO도 이제는 안 하고, 그죠? ICO 물량 받은 거는 팔아버리고 가스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5월, 6월 경만 해도 한 하반기는 오를 줄 알았습니다. 월가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는 몇 분들도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예측이 반 정도 주식 그러잖아요. 원숭이가 탁 찍은 종목하고 펀드 매니저가 한 종목하고 했더니 원숭이가 이겼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과연 그럼 저는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도 되나?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내가 암호화폐에 최초에 투자를 한 원금 2, 3직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벌었다 수치. 있으시.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대단하십니다. 수익률이 몇 프로? 100%? 1000%? 10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진정한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입니다. 저처럼 말만 잘한다고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돈을 벌어야죠. 돈을.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이오스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는 클라우드 단어 좀 알아요. 단알 구글도 알겠고.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그냥 제가 처음에는 원래 암호화폐 전문가라고 하고 다니다가, 저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좀 아니까 이제 컴파일러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C++ 강의도 하고. 좀 아니까, 야, 기술 좀 안다.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전문가라고 얘기하기, 암호화폐 전문가는 아니고, 기술은 잘 모르겠고, 돈은 좀 번 것 같다. 저도 돈 번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해서, 너 어떻게 돈 벌었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저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운빨이 좋았다. 정말. 그래서 오늘 운빨이 좋게 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나?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암호화폐의 미래. 빅픽처. 많이 얘기하죠. 암호화폐는 제가 유시민 씨를 자주 얘기하는데 폭탄 돌리기다. 튤립 투기다. 그죠? 최근에는 또 바다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막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뭐 노 예전 대통령의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 이게 암호화폐 투자했다고 막 계좌 디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바다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 바다 얘기는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로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도. 왜?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혹해요. 야 진짜 그런가? 야 진짜 제로로 수렴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고 막 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팔거든요. 물론 작년에 조금 현금화해서 보너스가 나긴 했지만. 그래서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를 알면 과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늘 했던 얘기 잠깐 반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역사를 보면요. 물물교환, 불편하니까 조개 껍데기를 물물교환의 매개체로 쓰기 시작했죠. 조개 껍데기는 무겁고 그죠? 약간 불편하니까, 그리고 양도 많이 가져가야 되고 하니까 금이 등장했습니다. 금. 금을 쓰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무겁고 무게를 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금화를 해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금화도 쓰다 보니까 달아 없어지고 하니까 금의 가치가 훼손되고 하니까, 야 그럼 금을 안 쓰고 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금을 맡기고 금 보관증을 써서 금 보관증을 가지고 거래를 했죠. 물물교환의 매개체가 조개 껍데기에서 금에서 금 보관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금 보관증이 지금 지폐가 된 거죠. 금 보관증이 지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폐를 쓰다가 IT 기술의 발달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원래 처음부터, 야, 우리는 금 쓰다가, 아이, 싫어. 지폐 쓰고, 아, 싫어. 이제 쓰자.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금에서 지폐로 갈 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죠. 원래 금과 이 금 보관증이 1대1 교환, 금 보관증이니까 보관증을 주면 금을 줘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이게 돈이 돼버린 거예요. 안 바꿔줘, 이제. 안 바꿔준다고 공표를 했어요. 지폐 가져도 금 안 바꿔줘. 그냥 이게 돈이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으로 언제든지 바꿔주면 국가가 망해도 금이 남잖아요. 바꿔주니까. 근데 이거 금을 안 바꿔줘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없어져요, 그냥. 금을 안 바꿔줘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폰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야, 암호화폐가 폰지 사기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폰지 사기야. 그러니까 1대1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요놈과 요놈도 원래 1대1이어야 맞는데 1대1이 아닙니다, 지금. 지폐가 이만큼 있을 것 같으세요? 있을 필요가 없는데요? 그죠? 근데 이제는 돈이 이게 됩니다, 돈.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은 화폐가 뭐냐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화폐가 된다는 겁니다. 숫자와 믿음. 믿을 만한 숫자. 그리고 믿는 숫자.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리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리플은 중앙에서 약간 통제하는 식이잖아요. 그죠? 리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법정화폐야. 이 숫자가, 니네들이 보는 이 암호화폐 이 숫자가 법정화폐야. 믿어. 하고 전 국민이 믿으면 그게 법정화폐가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화폐의 개념은요, 숫자와 믿음 이 조건만 완벽하게 충족시키면 화폐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화폐의 조건 두 가지 중에 숫자와 믿음. 숫자는 완벽하게 충족했죠. 야, 이거 위변조도 안 돼. 이중지불도 안 돼. 그죠? P2P 거래를 할 수 있어. 물무게하는 매개체도 될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겼던 거죠. 숫자와 믿음 두 가지 중에. 어쨌든 이런 시도를 한 겁니다. 나오게 된 계기는 2008년도에 도덕적 해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나서 미국이 달러를 마구잡이를 집어내니까 이것 봐라. 돈이라는 게 이상하다. 나 개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혹은 한 국가는, 대한민국은 열심히 무역을 해서 흑자를 일으켜서, 무역수지 흑자를 일으켜서 달러를 벌어오는데 막 집어내요. 이상하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뭐 일본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조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크레이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화폐 민주주의야. 누군가가 찍어내지 않아. 누구라도 찍어낼 수 있어. 노력을 하면.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 피자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믿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크기가, 최초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5원이었죠. 지금의 가치는 한 400 몇십만 원 되죠. 그죠?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2천만 원까지 갔다가 의심이 엄청나게 증폭하면서 쭉 떨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 캐시 사태, 이것 봐라.
월가에 엄청난 자금들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기술적으로 자기들 스터디 해보니 괜찮은 것 같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펀드들도 만들어지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1위가 비트코인, 그 다음 뭐 이더리움, 캐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하고 캐시는 방식이 비슷하잖아요. 채굴형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거 봐라. 이게 탈중앙화가 아니고 한두 놈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네. 들어갔는데 크레이그나 우지한이나 로즈버 같은 애들이 막 조작을 해요. 걔네들이 채굴기를 확 비트코인으로 옮겼다가 뺐다가 어떻게 했다가, 그죠? 그래도 안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하고 하니까 월가의 많은 자금들이 자기들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컨트롤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누군가가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되게 계속 연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봐라. 탈중앙화 아니네.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나왔고, 저는 작년에 그냥 2만원에 6만원에 이더리움 투자해가지고 그냥 30몇만 원에 팔아서 그냥 3억 번 거니까 책 쓴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고 책을 쓰니까 이제 투자 전문가라고 그래서 뭐 온갖 신문에 증권사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목을 받아서 지금은 그 사단법인으로는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가 블록체인에 관련한 최초의 사단법인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정책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이 폭등한 이유가 이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암호화폐는 화폐로서 역할을 하면 두 가지가 충족되는데 숫자와 믿음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화폐의 개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와 믿음 두 가지인데 숫자는 완벽한데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요. 이거 누가 돈으로 믿어. 그런데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야,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해?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폭등한 겁니다. 그게 투기까지 끼어든 거고요. 여기 강남이죠. 강남의 커피숍에서 지금 뭐 대치동 어디든 가면 커피숍에서 두 테이블 중에 한 테이블은 짬뽕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는 그때가 돼버린 겁니다. 투기가 부터 올라간 거고요. 올해 지금 1월 달에 될지 이것도 약간 연기된다고 하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죠. 그죠? 이쪽이 중심이 된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이 된 벡터 거래소 런칭 하긴 할 것 같아요. 좀 회사도 만들었으니까. 근데 좀 약간 캐시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연기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상반기에 암호화폐 나스닥 암호화폐 거래소가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아까 다이소에서도 발표하셨지만 지금 이제 아까 좀 현재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직도 더 떨어지나 봤는데 거의 저쯤이라 그랬는데 저는 2019년도에 어쨌든 새로운 랠리가 시작될 거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측이 다 틀렸어요. 저 예측도. 월가의 예측들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 투자는요 되게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자기 예측이 맞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측은 해요. 예측은 하는데 반드시 대응이 있어야 대응. 예측이 틀렸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하지 않고 나 맞을 거야 계속 자기를 세뇌시키면서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절하게. 그죠? 이 예측이 틀렸네. 그럼 빨리 자기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또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왔다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근데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도 만들어지고 이더리움 덕분에 많은 덱들이 만들어지고 ICO라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암호화폐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개기관 중심의 생태계. 중개기관이 수수료를 먹죠. 그죠? 중개기관은 수수료를 먹잖아요. 그 수수료를 우버 같은 경우도 그죠? 우버가 먹는 거죠. 그냥 우버가 커지는 거죠. 그죠? 이 중심이 있는 중기관 중심의 생태계가 암호화폐로 인해서 코인 이코노미 생태계로, 그러니까 수수료를 서로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 코인을 이용해서 뭔가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바뀔 거다. 이따가 말씀하신 마코인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없애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그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나오죠. 그죠? 달러와 1대1로 연동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조개 껍데기에서 금으로 가서 금에서 지폐로 갈 때 그때 당시 금을 쓰던 사람들은 지폐를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폐를 처음 금 보관증으로 쓸 때 처음에는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이거 금 아니잖아.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야 이거 편리하네? 그거 다들 믿으니까 이제 그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인터넷으로 인터넷 뱅킹하고 그죠? 카카오뱅크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 돈이 실물이 있어야지. 근데 계속 이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 달러가 있는데요. 달러나 원화, 엔화가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거 테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USDT가 있잖아요. 달러가 자연스럽게 조금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물론 예측할 수 없죠. 근데 하나의 예측이죠. 예측.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커지면서 야 이게 더 편리하네 낫겠네 하면서 원화도 스테이블 코인 나오고 그죠? 이게 법정 화폐식으로 바뀌고 중앙 통제를 약간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죠? 엔화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 형태로 완전히 갈지 아니면 이런 시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시도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국제 송금 거래죠, 그죠? 국제 송금 거래는 달러, 원화, 엔화를 스위프트 방식으로 하죠. XRP가 될 수도 있고 리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스위프트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XRP 같은 기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쪽이 효율적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효율적인데 수수료도 절감하고 그죠? 빠르고 송금도 쉽고 수수료도 안 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 하면 이 기득권은요 쉽게 안 바뀌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중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고 그게 코인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의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코인인데 코인이고 또 덱이고 또 메인넷이고 그런데 이게 훨씬 효율적인데 왜 안 가냐면 이쪽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여기서 꽉 짜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데로 기득권의 어떤 먹이 사슬가 꽉 짜여져 있는 거예요. 스위프트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공공기관, 정부기관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홍준표 씨가 200명으로 줄이자 뭐 그러는데 200명을 줄여도 되잖아요. 안 되나요? 다 놀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죠? 좀 줄여도 되는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보도블록 막 갈아 끼우면서 예산도 안 줄이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혁명은 그런 겁니다. 이쪽이 분명히 맞는데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싸움이 일어나면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요. 그죠? 3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요. 3차 산업혁명 때도 전부 다 사기꾼이라 소리 들었잖아요. 그죠?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무슨 공짜 메일 날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그냥 스토리지 공짜로 주고 하니까 좀 사기라 그래. 그래가지고 가입자 막 몇십만 명, 몇백만 명 확보해가지고 야 우리 회사 가치는 몇천억이야. 이러니까 포첼이나 포스코나 삼성전자가 보기에 사기죠. 뭐가 있다고요? 가입자가 무슨 왜 돈으로 환산해? 그죠? 근데 그런 업체들이 막 성장해서 유튜버가 되고 구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오해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업체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죠? 저 블록체인 업체 창업했어요. 너 왜 그런 거 하니? 그죠? 그냥 암호화폐를 만들어도 그냥 블록체인 업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 암호화폐 한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가족들도 싫어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도 많이 나오죠. 그죠? STO라고 그래서 지금 유틸리티 토큰이 있고 시큐리티 토큰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유틸리티 토큰이었고 이제 정권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STO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막 폴리메스, 티제로 이런 것들이 뜨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은 예측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거나 하면 이런 관점에서 많은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쪽은 약간 리스크 테이킹 한다 어떻게 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죠. 그동안에 벤처기업이나 이렇게 기업을 스타트업을 창업하면 엔젤 투자를 받았습니다. ICO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 거죠. 이더리움이 이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죠. 대 개발을 위한 ICO를 해서 이더리움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ICO에 참여하기 위해 이더리움 수요가 급증하는 겁니다. ICO를 이더리움으로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진 거죠. 공급보다.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죠? 대앱들의 ICU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더리움 수요가 급증하고 이더리움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뎁들이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걸 팔고 또 가격 하락하고 하니까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어쨌든 2018년 하반기에는 ICO가 급감해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축소가 된 거죠.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ICO가 하나의 생태계죠. 그죠? 그 다음에 가스비 쓰는 건데 그게 지금 축소가 되버리니까 생태계가 축소가 되면 이더리움 뎁들이 막 늘어나서 ICO도 막 하고 그 뎁들이 활성화돼서 그죠?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가스가 막 날아다니고 이러면 당연히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커지고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다이오스도 마찬가지죠. 다이오스 생태계가 커지면 다이오스 활용성 생태계가 커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얘가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혹은 키우고 있냐 얘가 추구하는 생태계가 어느 정도냐 얘가 만드는 뎁들이 어느 정도 뎁들이 있냐 이 뎁들이 쓸만한 뎁이냐 이런 것들이 그 가치를 결정하겠죠. 이더리움 같은 메인넷을 제공하는 업체들은요. 스팀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그러니까 암호화폐 이제, 코인 이코노미, 토큰 이코노미 볼 때 스팀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간단하죠. 뭐, 블로그, 인스타 같은 SNS가 스팀 이코노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컨텐츠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그동안 돈을 안 주는데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돈을, 암호화폐를 주겠다는 겁니다. 좋아요 찍고 댓글 달고 그랬는데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죠? 좋아요 댓글도 그 되게 뭐라고 하죠? 보상이 되죠. 좋아요 안 달리면 안 쓰잖아요. 댓글 안 달리면 안 쓰잖아요. 근데 보상을 준다는 겁니다. 컨텐츠 생산자와 컨텐츠 소비자 간의 스팀으로 주고받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팀이 만들어낸 생태계 규모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스팀의 시가총액이 7천만 분이니까 700억 정도 되나요? 700억 정도 됐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스팀의 시가총액이 스팀이 만들어낸 생태계 규모예요. 그냥. 그 해당 코인이 만들어내는 그 해당 디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내는 그 생태계 규모가 그 코인의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은 유통량 곱하기 가격이죠. 이렇게 하면 딱 나와요. 아,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어느 정도 갈 거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구나. 심플합니다. 그러면 스팀이라는 코인이 가격을 상승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팀이 생태계를 키우면 되죠. 스팀으로 쓰는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스팀 달러나 뭐 스팀 파워 유통량이 막 커지고 그러면 생태계가 커지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마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게임 아이템 마켓이라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마하 이코노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게임 아이템 마켓은 전체 생태계가 얼마냐? 10조 정도다.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게 10조 규모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 합쳐서 이 규모 마켓에 코인 이코노미를 시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죠? 수수료 없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게임 아이템 사기 거래만 한 2조 규모가 된답니다. 사기 거래만. 그죠? 그냥 뭐 이렇게 그 게임 화면에서 야, 내가 얼마 뭐 줄게, 아이템 줄게, 돈 줘. 아이템 줬는데 돈이 안 와. 야, 그럼 돈을 먼저 줘, 아이템 줄게. 돈을 받았는데 아이템이 안 와. 사기 거래만 2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아이템 사기 거래라고 네이버에 쳐보면 몇백억대 규모, 몇천억대 규모도 막 나옵니다. 아이템 하나가 몇 억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게임 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템 마켓을 형성해서 그 수수료가 7%에서 15% 정도 됩니다. 아이템은. 그러니까 그 사기 거래가 2조 정도 되니까 사기 거래를 안 당하려면 중개업체가 있어요. 얘가 에스코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안전 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대가로 7%에서 15%를 먹는 겁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코인은 수수료 0%의 아이템 마켓을 만들어 보자. 코인 이코노미를 이용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생태계 규모입니다. 타겟 생태계 규모는 10조 원 정도 되고 이게 마의 타겟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면 전체 게임 아이템 거래가 10조인데 이 중에서 뭐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2019년 말까지 10%를 먹겠다. 1%를 먹겠다. 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7%, 15% 수수료를 낸다고 해서 게임 아이템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하로 올 거냐? 그렇지 않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쓰던 거 그냥 불편해도 쓰고 수수료 내도 쓴다고요. 그러나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이냐. 그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따가 발표를 하실 때 그 부분들을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차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라고는 다 오해를 했죠. 이거 사기다 그러고. 근데 구글, 유튜브, 아마존,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이런 업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모릅니다. 알면 혁명이 아니죠. 혁명은 모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니까 다들 오해하죠. 사기라고 그러고요. 사기꾼이라고 그러고요. 그것도 사기꾼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왜? 돈이 몰리니까요.
돈이 몰리는 곳에 사기꾼이 없으면요. 그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데요. 사기꾼이 많다, 투기꾼이 많다는 거. 야, 이게 돈이 되는 모양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돈이 안 되면 왜 와요? 돈이 되니까 돈이 오는 거죠. 그럼 그걸 막느냐? 구득의 모습 장 못한 겁니까? 선순환시켜야죠. 그죠? 제도를 만들든, 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든, 뭐 자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걸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역사를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은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뭐지? 잘 모릅니다. 키워드는 연결, 융합, 소통이고요. 연결, 융합, 소통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기술적으로 연결, 융합,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나온 게 코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불 결제 수단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초창기에도 지금 많은 오해를 받죠.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사기 얘기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사기라 그랬습니다. 이더리움 처음 나왔을 때 사기꾼이라는 얘기 안 들었을 것 같으세요? 비탈리 부테린? 저 어린 놈이 왜 사기를 치고 있냐? 사기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여전히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많은 곳에서, 많은 기업들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법정화폐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또 엄청난 일들이 아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낳은 기업들 중에서 구글, 유튜브, 아마존,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 빈현이었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